은빛 달빛이 강원도의 작은 마을 위로 떠있던 그날 밤, 새아이의 약한 울음소리가 고요한 마을을 깨웠습니다. 막 태어난 새쌍둥이는 마을 중심부에 버려졌습니다. 오직 그들의 피부색이 달랐다는 이유만으로. 어둠 속에서도 빛나는 그들의 검은 피부는 누구도 대답하지 못할 큰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 순간부터 가슴 아픈 이야기가 시작되었고, 18년 후에 벌어진 일은 온 마을, 아니 온 나라를 놀라게 했습니다. 그 마을에서 김준호와 박소연은 새쌍둥이를 품에 안는 짧은 기쁨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 기쁨은 준호가 아이들의 피부색을 보는 순간 사라졌습니다. 그와 소연보다 훨씬 어두운 피부. 그의 눈은 어두워졌고 손은 떨렸습니다. 그는 소연에게 차가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왜 이 아이들은 나를 닮지 않았지? 소연은 그 자리에 서서 가슴이 조여들었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습니다. 그녀는 아이들을 품에 안고 자신의 피와 살이라고 외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준호의 의심스러운 눈빛과 이웃들의 수군거림에 그녀의 말은 막혔습니다. 그녀는 혼란스럽고 두려웠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험담이 이 작은 가족을 무너뜨릴까 봐 두려웠습니다. 누구의 아이길래 피부가 저렇게 검지? 소연이가 바람을 피웠나 보네. 그런 말들은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소연은 이미 마음속으로 그 말들을 들었습니다. 준호는 더 이상 견딜 수 없었습니다. 그는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그의 발걸음은 무거웠고 마음은 혼란스러웠습니다. 소연에 대한 사랑과 마음속 깊이 박힌 의심 사이에서 결국 자신과 마을의 압력 아래 그들은 새 아이를 사찰 앞에 두고 가기로 했습니다. 함께 작은 종이에 떨리는 손으로 썼습니다. 우리는 이 아이들을 키울 수 없습니다. 그들은 밤중에 떠났습니다. 아이들의 울음소리가 뒤에서 울려 퍼졌고 짙은 안개를 뚫고 그들의 마음을 깊이 찔렀습니다. 저는 그 순간이 단지 준호와 소연의 비극만이 아니라 커뮤니티의 압력이 사람들을 가슴 아픈 결정으로 몰아넣을 수 있는 한국 문화의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자식을 포기한 시골의 부부들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전씨 아주머니는 아버지를 닮지 않았다는 이유로 아이를 논두렁에 두고 왔고, 이씨 아저씨는 이웃의 헛소문 때문에 아내를 버렸습니다. 준호와 소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진실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시선, 등 뒤의 속삭임이 그들을 죄인으로 만들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저는 그 두려움을 이해합니다. 그것은 단순한 연약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가족의 명예가 때로는 사랑보다도 무거운 사회의 그림자입니다. 그러나 제가 고민하는 것은 그 새 아이들, 검은 피부를 가진 작은 생명들입니다. 그들에게는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그들은 사랑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부모가 편견을 극복할 용기가 부족해서 버려졌습니다. 저는 만약 준호와 소연이 아이들을 지켰다면 이야기가 달라졌을까요? 아니면 마을의 압력이 여전히 그들을 어둠 속으로 밀어넣었을까요? 바로 그런 생각들이 제가 여러분에게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은 이유입니다. 함께 피부색 때문에 버려진 이 비극에서 새쌍둥이가 어떤 여정을 거쳐 자신을 찾아갔는지, 어떻게 자라났는지, 세상과 어떻게 마주했는지, 그리고 18년 후에 무슨 일이 일어나 한국을 놀라게 했는지 알아보려 합니다. 이 이야기를 모두 들으면 여러분은 혈연을 넘어선 가족의 힘, 모든 편견을 극복하는 힘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계속하기 전에 저는 여러분에게 한 가지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단지 외모가 다르다는 이유로 누군가가 판단받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자신이 주변 사람들로부터 압력을 느낀 적이 있습니까? 아래에 댓글을 남겨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우리 모두는 이 시골 비극과 연결된 작은 부분을 가지고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새쌍둥이의 운명이 궁금하시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누르고 이야기의 다음 부분으로 함께 가보시죠.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입니다. 희미한 달빛 아래, 강원도 시골 마을의 하늘에 떠있는 달빛 아래 스님지혜는 절 마당으로 나왔습니다. 그녀의 낡은 샌들이 축축한 땅 위에서 삐걱거렸습니다.
그녀는 대문 앞에 놓인 대나무 바구니에서 들려오는 약한 울음소리를 듣고 멈췄습니다. 세 작은 아기가 안에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검은 피부는 희미한 빛 아래서 빛났습니다. 그들의 눈은 꼭 감겨 있었고 작은 손가락은 따뜻함을 찾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스님 지혜는 무릎을 꿇었고 그녀의 가슴은 조여들었습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한 명씩 안아 올리며 절의 어린 스님들에게 불러주던 부드러운 자장가를 속삭였습니다. 그녀는 아이들의 이름을 민우, 서연, 행복이라고 지었습니다. 비록 그들의 인생이 버려짐의 어둠으로 시작되었지만 빛, 아름다움, 그리고 그들이 가져올 기쁨에 대한 희망을 담아서 하지만 스님 지혜는 그들을 영원히 데리고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가난한 절은 매일 쌀 한두 대뿐이었습니다. 그녀는 새 아이를 위한 진정한 보금자리를 찾기로 결심했습니다. 아는 사람의 소개로 그녀는 도시에 사는 최태윤과 이하은 부부와 연락했습니다. 그들은 15년 동안 기적을 기다려온 불임 부부였습니다. 스님 지혜가 새 아이를 데려와 그들의 팔에 한 명씩 안겨주었을 때 하은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눈물이 그녀의 마른 뺨을 타고 흘렀습니다. 그녀는 행복이를 가슴에 꼭 안고 작은 숨결이 가슴에 닿는 것을 느꼈습니다. 태윤은 옆에 서서 떨리는 손으로 민우의 머리를 만졌습니다. 그의 눈은 빈 세월의 모든 고통이 사라진 것처럼 빛났습니다. 그들은 아이들의 검은 피부에 대해 신경 쓰지 않았고 다른 사람들이 살펴볼 차이에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꿈꿔왔던 가족이었습니다. 그때부터 도시 외곽의 작은 집은 민우, 서연, 행복의 보금자리가 되었습니다. 태윤은 매일 아침 아이들을 마당에 데리고 나가 자전거 타는 법을 가르치고 어린 시절 시골에서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하은은 옷을 만들고 한국의 풍미가 가득한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매운 생선찌개의 향기가 부엌 전체에 퍼졌습니다. 새 아이는 웃음소리, 주저함 없는 사랑의 품 안에서 자랐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그들 가족을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본 것은 아닙니다. 태윤의 친척들은 수군거렸습니다. 다른 사람의 아이를 키우면 뭐하나, 피는 물보다 진하다더니 커서 다 떠나버릴 거야. 어떤 사람들은 노골적으로 하은에게 물었습니다. 왜 너희를 닮은 아이를 찾지 않았어? 피부가 저렇게 검은데 누가 내 아이라고 믿겠어? 태윤은 그저 가볍게 웃으며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내 아이들이야. 내가 키우는데 누가 뭐라든 상관없어. 하은은 침묵했지만 서연의 손을 꽉 잡아 가혹한 말로부터 아이를 보호하려는 듯했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그런 가족들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옆마을의 박씨 아주머니는 길가에 버려진 고아를 입양했고 현씨 아저씨는 태풍 후 부모를 잃은 두 자매를 돌봤습니다. 그들은 모두 편견을 넘어 사랑을 선택했습니다. 그것은 제게 한국 문화에 우리는 서로를 보살핀다는 가치를 상기시켰습니다. 서로에게 조건 없이 주는 그 정. 태윤과 하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민우, 서연, 행복에게 단지 집만 준 것이 아니라 피부색이나 혈연에 상관없이 가족 간의 유대는 중요하지 않다는 믿음도 주었습니다. 저는 그 확고한 믿음이 친척들의 의심스러운 눈길과 이웃들의 수군거림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누군가 애 그렇게 힘들게 키우니? 라고 물을 때마다 태윤은 그저 대답했습니다. 힘들어도 행복해. 그들은 내 아이들이야. 그 말은 단순했지만 사랑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민우는 밝은 눈과 부드러운 미소로 자랐습니다. 그는 종종 집 근처 강가에 앉아 하늘을 나는 연들을 스케치북에 그리곤 했습니다. 그는 하은에게 말했습니다. 저는 많은 그림을 그려서 나중에 우리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어요. 서연은 책 읽기를 좋아했습니다. 그녀는 학교 도서관에서 동화책을 빌려와서 매일 밤 행복에게 읽어주었습니다. 서연의 맑은 목소리가 선녀들과 도깨비들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동안 행복은 옆에 누워 반짝이는 눈으로 물었습니다. 언니, 우리에게도 우리를 구해줄 도깨비 할아버지가 있을까요? 서연은 웃으며 여동생을 안았습니다. 물론이지,
우리 엄마 아빠야. 그 순진한 말들은 세 남매가 서로를 위로하고 피부색이나 출신에 대해 설명할 필요 없는 자신만의 세계를 만드는 방법이었습니다. 저는 그런 순간들이 그들이 열린 마음으로 자라는데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비록 밖에서는 수군거림이 계속되었지만요. 한 번은 먼 친척이 놀러와서 민우가 그림 그리는 것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제 피부가 너무 검은데 우리 집안에 옛날에 누구를 닮았나 봐. 태유는 그 말을 듣고 그저 조용히 차를 따랐을 뿐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날카로워졌고 아이를 무심한 말로부터 보호하려는 듯했습니다. 하은은 달랐습니다. 그녀는 민우의 손을 잡고 친척에게 말했습니다. 아이는 저를 닮았어요. 온순한 성격이요. 그 말은 부드러웠지만 확고했습니다. 민우, 서연, 행복이 단지 입양아가 아니라 가족의 분리할 수 없는 일부라는 확언이었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그런 가족들을 본 적이 있습니다. 아래 마을의 김씨 할아버지는 시장에 버려진 소년을 입양했고 이 동네의 이씨 아주머니는 길 잃은 아이를 돌봤습니다. 그들 모두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모든 장벽을 넘는 사랑입니다. 저는 그것이 어떤 혈연관계보다 아름답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선택으로, 용기로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태윤과 하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민우, 서연, 행복에게 단지 집만 준 것이 아니라 돌아갈 곳, 겁내거나 의심할 필요 없이 자신이 될 수 있는 곳도 주었습니다. 여름 저녁, 매미 소리가 나무 위에서 시끄럽게 울릴 때 세 남매는 종종 현관에 앉아 태윤이 젊었을 때 먼 여행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는 강과 끝없이 펼쳐진 들판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민우, 서연, 행복이 듣는 것을 볼 때 그의 눈은 빛났습니다. 때때로 그는 멈추고 그들을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나중에 커서 어디에 가고 싶니? 민우는 대답했습니다. 저는 세상을 그리고 싶어요. 서연은 말했습니다. 저는 모든 사람에게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어요. 행복은 크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아무도 따라잡을 수 없을 만큼 빨리 달리고 싶어요. 태유는 웃으며 각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계속 꿈꾸렴. 엄마 아빠는 항상 여기 있을 거야. 하은은 옆에 앉아 다가오는 겨울을 위해 스웨터를 짜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길은 부드러웠고 마치 그 순간들을 모두 기억하고 싶어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 작은 꿈들이 비록 작지만 세 남매의 마음을 따뜻하게 하는 불꽃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이 외부 세계가 아무리 가혹해도 이 집에서는 항상 사랑받고 자신이 될 수 있다는 믿음으로 자라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민우, 서연, 행복의 성장 이야기는 단지 입양 가족에 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편견을 넘어선 사랑에 관한 이야기, 사람들이 인생의 부서진 조각들 사이에서 서로를 찾을 수 있는 방법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것이 우리 모두가 태윤, 하은, 그리고 오래전에 절 앞에 버려진 새 아이들과 같은 평범한 사람들로부터 배울 수 있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민우, 서연, 행복이 도시외곽의 작은 초등학교에 입학했을 때 이른 아침 햇살이 진달래 나무를 통해 빛나며 어린이들의 웃음소리로 가득한 학교 마당을 비추었습니다. 하지만 세 남매에게 그 첫날들은 기쁨만 있는 것이 아니라 호기심 어린 시선과 속삭임도 있었습니다. 민우는 나무 뒤에 서서 손에는 책가방을 꽉 쥐고 반 친구들이 가리키며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야, 내 피부가 왜 그렇게 검지? 내 부모님은 하얗잖아. 소녀는 고개를 숙였고 이제 그의 밝은 눈은 흐려졌습니다.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라 그저 조용히 교실로 들어갔습니다. 서연은 달랐습니다. 작은 체구지만 강인한 소녀는 한 친구가 그녀의 소매를 잡아당기며 물었을 때 넌 입양하지? 엄마랑 하나도 안 닮았네. 서연은 손을 뿌리치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나는 엄마를 성격으로 닮았어. 얼굴이 닮을 필요는 없어. 하지만 돌아설 때 그녀의 입술은 꽉 다물었고 손은 연필을 떨리도록 꽉 쥐었습니다. 행복은 가장 활발한 아이는 조롱을 견디지 못했습니다. 한 번은 반 아이들이 노래를 부르며 놀렸습니다. 행복이는 까맣네.
진돗개 같을 걸. 행복은 달려가 주동자를 밀치며 소리쳤습니다. 다시 말해봐. 때릴 거야. 그녀는 거기 서서 가슴이 오르내리고 눈은 빨갛게 변했지만 아무도 더 이상 노래하지 않았습니다. 선생님만 달려와 말렸고 행복을 안으며 속삭였습니다. 신경 쓰지 마. 그냥 장난이야. 하지만 행복은 울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들고 마치 두렵지 않다는 것을 증명하려는 듯했습니다. 비록 마음속으로는 질문들이 스며들기 시작했지만요. 집에서 새남매는 태윤과 하은에게 많이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숨기려는 것이 아니라 양부모를 슬프게 하고 싶지 않아서였습니다. 하지만 그 조롱은 학교 마당에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동네 어른들도 한몫했습니다. 태윤이 새아이를 시장에 데려갈 때마다 생선 가게와 채소 가게 아주머니들은 수군거렸습니다. 입양아인가? 아니면 사생아인가? 키우기 고생이겠네. 어떤 사람들은 더 노골적이었습니다. 하은이 두부를 살 때 그녀 앞에 서서 말했습니다. 하은 씨, 그 아이들 키우면 커서 다 떠날 텐데 피는 물보다 진하다잖아. 하은은 그저 가볍게 웃으며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피는 진할지 몰라도 정이 더 진해요. 제 아이들이니 누가 뭐라 해도 상관없어요. 하지만 돌아설 때 그녀의 손은 채소 봉지를 꽉 쥐고 그녀의 눈에는 슬픔이 스쳤습니다. 태윤은 달랐습니다. 그는 한마디도 대꾸하지 않고 그저 민우, 서연, 행복의 손을 더 꽉 잡았습니다. 마치 이 아이들은 내 아이다. 누구도 의심할 권리가 없다고 온 세상에 말하려는 듯이. 저는 한국에서 그런 장면들을 본 적이 있습니다. 고아들이 낯선 사람들의 품에서 자라나지만 오히려 주변 커뮤니티로부터 의심의 눈길을 받는 경우. 아래 동네의 철수는 박쥐라고 불렸습니다. 단지 그의 어머니가 쓰레기장에서 그를 데려왔기 때문에. 옆 마을의 미란이는 누구도 그녀의 부모가 누구인지 몰랐기 때문에 친구들에게 외면당했습니다. 한국 사회의 편견은 때때로 그렇게 가혹합니다. 사람들은 닮음을 보는 것을 좋아하고 모든 것을 틀에 맞추고 싶어 합니다. 가족은 얼굴이나 모습이 서로 닮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의심하고 판단합니다. 저는 그 압력이 외부 사람들뿐만 아니라 우리가 혈연이 가장 중요하다고 배워온 방식에서도 온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민우, 서연, 행복은 태윤과 하은과 혈연 관계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그 가족 안의 사랑은 어떤 유대보다 강했습니다. 저는 민우가 집에 돌아와 눈이 빨갛게 된 것을 기억합니다. 소녀는 식탁에 앉아 하은에게 물었습니다. 엄마, 저는 정말 엄마랑 다른가요? 하은은 채소 썰던 것을 멈추고 칼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녀는 민우를 품에 안았고 그녀의 목소리는 흔들렸습니다. 얼굴만 다를 뿐이야. 하지만 엄마의 마음과 내 마음은 같단다. 알겠니? 민우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의 눈빛은 여전히 슬펐습니다. 마치 그 대답이 그의 마음속 의심을 충분히 달래주지 못한 것처럼. 서연은 달랐습니다. 그녀는 학교에서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불평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태윤에게 물어보기 위해서였습니다. 아빠, 친구들이 제가 아빠의 딸이 아니래요. 아빠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태윤은 낡은 자전거를 고치던 것을 멈추고 서연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너는 내 딸이야. 누가 뭐라 해도 그건 바뀌지 않아. 아빠를 믿니? 서연은 웃으며 세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깊은 곳에서 그 말들이 여전히 그녀의 마음에 상처를 남겼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행복은 누구에게도 묻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놀림을 받을 때마다 그녀는 달려와 하은을 꼭 안았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저 엄마의 품에 안겨 피난처를 찾는 것처럼. 저는 세 남매의 단결이 그들이 이겨내는데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매일 밤 태윤과 하은이 잠든 후 민우, 서연, 행복은 종종 함께 앉아 흔들리는 등잔불 아래에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민우는 그림을 그리고 서연은 이야기를 들려주고 행복은 낡은 장난감을 가지고 놀았습니다. 그들은 말로 표현하지 않았지만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은 마치 확인하는 듯했습니다. 밖의 세상이 무슨 말을 하든 우리는 여전히 형제자매야. 저는 한국에서 그런 아이들을 본 적이 있습니다. 유씨 할머니 손에서 자란 6자매는 어릴 때부터 부모 없이 자랐습니다. 아비 없고 어미 없는 애들이라고 놀림받았지만 그들은 서로의 손을 꽉 잡고 힘든 시간을 함께 견뎌냈습니다. 저는 민우, 서연, 행복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태윤과 하은의 사랑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에게 의지하며 날카로운 말들과 눈빛들을 마주했습니다. 하지만 편견은 어린 시절에 멈추지 않았습니다. 세 남매가 더 자라 중학교에 들어갔을 때 질문들은 더 날카로워졌습니다. 너 어디서 왔길래 피부가 그렇게 검지? 내 부모님이 너를 어디서 주워왔어? 민우는 더 침묵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학교 마당에서 그림을 그리지 않고 스케치북을 침대 밑에 숨겼습니다. 서연은 질문받을 때마다 반박했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자신감이 점점 갉아먹히는 것처럼. 행복은 여전히 고집이 셌지만 한 번은 집에 돌아와 책가방을 바닥에 던지며 소리쳤습니다. 학교가 싫어요. 그 애들이 싫어요. 하은은 달려와 행복을 안으며 물었습니다. 왜 그러니, 우리 딸. 행복은 목이 메였습니다. 걔들이 절 사생하래요. 제가 엄마 딸이 아니래요. 하은은 행복을 덕꽉 안았고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너는 엄마 딸이야. 엄마가 마음으로 낳은 거야. 알겠니? 행복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눈물은 계속 흘렀습니다. 저는 그 눈물이 단지 행복의 고통만이 아니라 세 남매 모두의 고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자신의 뿌리에 대해, 그들을 버린 사람들에 대해 궁금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 마을의 철수에 대한 이야기를 기억합니다. 그는 이모의 손에서 자랐지만 학교에 다닐 때 친구들에게 외면당했습니다. 아무도 그의 부모가 어디 있는지 몰랐기 때문입니다. 철수는 한 번 제게 말했습니다. 저는 단 한 번이라도 제가 어디서 왔는지 알고 싶어요. 저는 그것을 민우, 서연, 행복에게서도 봅니다. 그들은 단지 편견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속 공허함과도 싸우고 있습니다. 태윤과 하은의 사랑으로도 채울 수 없는 공허함과요. 민우는 집 근처 강가에 더 자주 앉아 흐르는 물을 바라보며 자신이 누구인지 궁금해했습니다. 서연은 조용히 도서관에서 책을 빌려 고아들에 대한 이야기를 찾아보며 자신에 대해 더 알고 싶어 했습니다. 행복은 강인해 보였지만 종종 혼자 나무 밑에 앉아 멀리 바라보곤 했습니다. 저는 한국 사회의 편견이 때로는 단지 말이 아니라 상처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민우, 서연, 행복 같은 아이들이 더 빨리 자라게 하고 어린 시절에는 가지지 말아야 할 질문들과 마주하게 합니다. 하지만 저는 또한 가족의 사랑, 세 남매의 단결이 그들이 무너지지 않게 하는 방패였다고 믿습니다. 그들은 상처를 입을 수 있지만 패배하지 않았습니다. 민우가 그림을 하나 더 그릴 때마다, 서연이 이야기를 하나 더 들려줄 때마다, 행복이 더 크게 웃을 때마다 그들은 자신들에게 상기시키는 것 같았습니다. 밖의 세상이 무슨 말을 하든 그들은 서로가 있고 진정한 가족이 있다고. 저는 태윤이 하은에게 한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바꿀 수 없지만 아이들이 굳건하게 서는 법을 가르칠 수 있어. 그리고 저는 민우, 서연, 행복이 그것을 배웠다고 믿습니다. 단지 양부모에게서 배운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마음에서 서로의 손을 잡고 편견으로 가득한 날들을 함께 걸으며 자신을 찾아가는 방법을 통해 배웠다고 생각합니다. 민우, 서연, 행복이 18살이 되었을 때 이른 가을 햇살이 강가의 나무들 사이로 비추었습니다. 그들이 자주 앉아 흐르는 물을 바라보며 자신의 뿌리에 대해 궁금해하던 그곳에서 이제 그 질문들은 마음속 흐릿한 그림자가 아니라 그들을 행동하게 만드는 타오르는 불이 되었습니다. 민우는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의 밝은 눈과 검은 피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한숨을 쉬며 뒤에 앉아있는 서연과 행복에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찾아야 해. 단 한 번이라도 이유를 알기 위해.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고
그녀의 손은 희미한 기억의 조각들을 기록해온 노트를 꽉 쥐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진실을 알아야 해. 아무리 아플지라도 행복은. 한때 놀림을 받을 때 온 세상을 향해 소리치던 소녀는 이제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은 반짝이지만 차가웠습니다. 우리는 그들이 필요 없어. 하지만 대답은 필요해. 세 남매는 서로를 바라보았고 그들의 눈빛은 마치 조용한 맹세처럼 교차했습니다. 그들은 함께 생모와 생부를 찾을 것입니다. 18년 전에 그들을 버린 뿌리를 찾을 것입니다. 태윤과 하은은 그 의도를 알았습니다. 태윤은 낡은 나무 의자에 앉았고 거칠어진 손은 민우가 말할 때 떨렸습니다. 아빠, 우리는 마을로 돌아가서 저희를 낳은 사람들을 찾고 싶어요. 그는 침묵했고 그의 눈에는 슬픔이 스쳤지만 곧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것이 너희에게 필요한 거라면 돈마. 하은은 옆에 서 있었고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습니다. 그녀는 행복을 꽉 안으며 속삭였습니다. 무엇을 찾든 엄마는 여전히 너희 엄마야. 기억해. 세 남매는 고개를 끄덕였고 그들의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이 여정이 오래된 상처를 파헤칠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몇 안 되는 단서로 시작했습니다. 스님지혜가 18년 전 대나무 바구니에 넣어둔 쪽지에는 마을 이름과 김준호와 박소연, 용서해주세요 라는 글거만 적혀 있었습니다. 민우는 그 쪽지를 들고 있었고 그의 손가락은 마치 그것을 만지는 것만으로도 그의 마음이 아파오는 것처럼 떨렸습니다. 서연은 인터넷에서 검색하고 태윤의 지인들에게 물었습니다. 결국 그들은 강원도의 작은 마을을 찾아냈습니다. 모든 것이 시작된 곳을. 그 여행은 안개 낀 아침에 이루어졌습니다. 버스가 흙길 옆에 멈추었을 때 세 남매는 내렸고 그들의 발걸음은 무거웠습니다. 마을이 그들 앞에 나타났습니다. 대나무 그늘 아래 웅크린 낮은 집들, 멀리서 들려오는 닭 울음소리, 부엌에서 나는 연기 냄새. 민우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서연은 행복의 손을 잡았고 행복은 마치 무엇이든 마주할 준비가 된 것처럼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들은 현관에 앉아 계신 할머니께 물었습니다. 할머니, 김준호 씨와 박소연 씨는 어디 계세요? 할머니는 그들을 바라보았고 흐릿한 눈에는 놀라움이 스쳤습니다. 준호와 소연이 이혼했어. 준호는 마을 끝에 살고 소연이는 언덕 위로 갔지. 할머니는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너희는 누구길래 그들을 찾니? 민우는 목이 메어 대답했습니다. 저희는 그들의 자녀입니다. 할머니는 충격을 받았고 부채를 든 손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세 남매는 할머니가 더 말하기를 기다리지 않고 떠났습니다. 마음속에는 결심이 가득했습니다. 먼저 그들은 준호를 찾아갔습니다. 그의 집은 길끝에 있었고 낡고 외로워 보였습니다. 준호가 문을 열었습니다. 이 제 40대가 넘은 남자, 머리는 희끗희끗하고 얼굴은 수척했습니다. 그는 세 남매를 바라보았고 그의 눈은 커졌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문틀을 잡으며 물었습니다. 너희는 누구냐? 민우가 앞으로 나섰고 그의 목소리는 차갑지만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저는 민우입니다. 이쪽은 서연, 행복이에요. 저희는 아버지의 자녀들입니다. 준호는 마치 가슴에 맞은 것처럼 뒤로 물러났습니다. 그는 의자에 털썩 앉았고 손으로 머리를 감쌌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쉬어 있었습니다. 왜 날 찾아왔지? 서연이 다가갔고 그녀의 눈은 빨갛게 변했지만 울지 않았습니다. 저희는 왜 아버지가 저희를 버렸는지 알아야 해요. 준호는 고개를 숙이고 한동안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고개를 들었고 흐릿한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난 두려웠다. 마을 사람들이 웃을까봐, 체면을 잃을까봐 너희 피부가 검었어. 난 이해하지 못했어. 너희 어머니가 날 배신했다고 생각했지. 그는 멈추었고 목이 메었습니다. 내가 틀렸어. 하지만 너희를 지킬 용기가 없었어. 행복은 그곳에 서 있었고
그녀의 손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그녀는 소리쳤습니다. 아버지는 체면 때문에 자식을 버렸어요. 아버지는 아버지인데. 행복의 목소리가 갈라졌고 눈물이 마침내 흘렀습니다. 준호는 고개를 숙이고 자신의 아이들을 바라볼 수 없었습니다. 저는 준호의 약함이 단지 개인적인 두려움이 아니라 한국 농촌 문화의 그림자라고 생각합니다. 명예와 평판이 때로는 가족보다 무거운 곳에서. 저는 시골에서 체면 때문에 자식을 버린 부모들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아래 마을의 팔씨 할아버지는 그를 닮지 않았다는 이유로 혼혈 아이를 버렸고, 이 마을의 연씨 아주머니는 남편의 의심이 두려워 아이를 절에 두고 왔습니다. 준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직면하는 대신 자신의 안전을 선택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지불한 대가는 18년의 죄책감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었습니다. 그 후 세 남매는 소연을 찾아갔습니다. 그들의 어머니는 혼자 언덕 위에 살았습니다. 작고 낡은 집, 주변은 말라버린 논. 소연이 문을 열었습니다. 그녀는 여위였고 눈은 깊게 패였습니다. 민우, 서연, 행복을 보자 그녀는 얼어붙었고 가슴을 잡았습니다. 마치 심장이 멈춘 것처럼. 아이들. 그녀가 더듬거렸습니다. 민우는 그녀의 눈을 바로 바라보았고 그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어머니는 18년 전에 저희를 버렸어요. 저희는 왜 그랬는지 묻기 위해 왔습니다. 소연은 무릎을 꿇었고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녀는 흐느껴 울었습니다. 엄마가 강하지 못했어. 엄마는 너희를 지키고 싶었지만 준호가 허락하지 않았어. 마을 사람들이 욕할까봐, 내가 바람 피웠다고 말할까봐 두려웠어. 그녀는 얼굴을 감쌌고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엄마가 약했어. 미안해. 서연이 다가갔고 그녀의 손은 떨렸지만 소연에게 닿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마을 소문보다 저희를 선택했어요. 어머니는 저희가 어떻게 자랐는지 아세요? 소연은 고개를 들었고 그녀의 눈은 빨갛게 변했습니다. 엄마는 알아. 엄마가 틀렸어. 매일 너희가 그리웠어. 하지만 행복은 고개를 돌렸고 그녀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그리워도 찾지 않았어요. 어머니는 어머니 자격이 없어요. 저는 소연의 고통이 진짜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18년의 버림을 지울 수는 없습니다. 한국에서 문화적 압력은 때로 여성에게 더 무겁게 느껴집니다. 저는 소연과 같은 어머니들을 봤습니다. 옆마을의 메이씨 아주머니는 남편의 매와 마을의 험담이 두려워 아이를 절에 두고 왔습니다. 하지만 소연은 단지 약할 뿐만 아니라 침묵하기를 선택했습니다. 새 아이가 대답 없는 질문의 어둠 속에서 자라게 했습니다. 민우는 그곳에 서 있었고 그의 눈에는 슬픔이 어렸습니다. 그는 침착하지만 확신의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희는 어머니의 사과가 필요 없어요. 저희는 단지 진실을 알고 싶었을 뿐입니다. 서연은 소연을 바라보았고 그녀의 목소리는 메었습니다. 어머니는 피부색 때문에 저희를 버렸지만 저희는 어머니 없이도 잘 살았어요. 행복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밖으로 나가 나무 아래 서서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는 그 만남이 용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새남매가 과거와 마주하기 위한 것이라고 믿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이유가 필요 없고 피부색이나 혈연에 의존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태윤의 말이 떠오릅니다. 가족은 마음이 돌아오는 곳이다. 그리고 민우, 서연, 행복에게 그들의 가족은 준호와 소연이 아니라 태윤과 하은입니다. 새남매는 소연의 집 앞에 한동안 서 있었고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돌아서서 마을을 떠났습니다. 저녁 햇살이 그들의 곱고 결연한 뒷모습을 비추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대답이 필요 없었습니다. 그들은 진실을 찾았습니다. 그들이 누구의 수치도 아니라는 진실, 자신들의 자부심이라는 진실. 저는 그 여정이 단지 생부모를 찾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찾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진정한 사랑은 두려움과 편견 때문에 그들을 버린 사람들이 아니라
태윤과 하은에게서 세 남매의 단결에서 이미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작은 마을에서 세 남매가 나올 때 붉은 석양 아래에서 붉은 흙길 위로 그들의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졌습니다. 아무도 뒤돌아보지 않았고 원망의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비록 준호와 소연을 만난 후 그들의 가슴에는 여전히 아픈 울림이 있었지만 민우는 서연의 손을 잡았고 서연은 행복의 손을 꽉 쥐었습니다. 그들은 침묵 속에 걸었지만 그 침묵 속에는 해방감이 있었습니다. 마치 18년 동안 어깨를 짓눌렀던 무게를 내려놓은 것처럼 그들은 자신을 버린 사람들의 인정이 필요 없었습니다. 그들은 태윤과 하은에게로 돌아가기로 했습니다. 도시 외곽의 작은 집에서 흔들리는 등잔불이 매일 밤 그들을 기다리는 곳으로 태윤은 현관에 서 있었고 나이든 눈은 새 자녀가 들어오는 것을 보고 밝아졌습니다. 그는 아무것도 묻지 않고 그저 조용히 민우를 품에 안았습니다. 거친 손으로 소년의 등을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하은은 달려나와 눈물을 뺨에 흘리며 서연과 행복을 품에 안았습니다. 그녀는 속삭였습니다. 아이들이 돌아왔네. 엄마가 계속 기다렸어. 그 순간에는 화려한 말이 없었습니다. 단지 따뜻함, 단순하지만 깊은 가족의 유대만 있었습니다. 민우는 고개를 숙이고 신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빠 엄마가 저희의 진짜 가족이에요.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고 그녀의 눈은 반짝였습니다. 저희는 다른 누구도 필요 없어요. 행복은 하은을 꽉 안았고 한때 온 세상을 향해 소리치던 강인한 소녀의 입술에 드문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저는 아빠 엄마만 있으면 돼요. 그때부터 세 남매는 더 이상 과거의 어둠에 사로잡히지 않고 자신의 인생을 계속 살아갔습니다. 민우는 음악가가 되었습니다. 그가 작곡한 선율은 작은 무대에서 울려 퍼졌습니다. 각 음표는 그들의 이야기, 고통과 희망이 교차하는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 같았습니다. 서연은 기자가 되기로 했습니다. 그녀의 펜은 날카롭지만 따뜻했습니다. 그녀는 버려진 삶에 대해 글을 썼고 마치 모든 사람은 사랑받을 가치가 있다는 메시지를 전하려는 듯했습니다. 행복은 달리기 경기장에 자신을 던졌습니다. 그녀의 발은 바람처럼 빨랐고 그녀는 도 육상대회에서 우승했습니다. 시상대에 설 때마다 그녀의 눈은 밝게 빛났습니다. 마치 그녀가 단지 이기기 위해 달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극복하기 위해 달리는 것임을 증명하려는 듯이 그들은 준호와 소연의 혈통 덕분이 아니라 태윤과 하은의 무조건적인 사랑 덕분에 자라서 빛났습니다. 저는 그들의 이야기가 가족이 혈연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살아있는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가족은 마음이 속한 곳입니다. 설명하거나 증명할 필요 없이 사랑받는 곳입니다. 저는 한국에서 그런 가족들을 본 적이 있습니다. 아래 마을의 용씨 가족은 홍수 후 고아가 된 두 아이를 입양했고 옆 마을의 나씨 할머니는 다리 옆에 버려진 소년을 돌봤습니다. 그들은 모두 판단 대신 사랑을 선택했습니다. 민우, 서연, 행복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태윤과 하은을 선택했습니다. 어려운 시간, 차가운 비 속의 포옹, 소박하지만 웃음으로 가득한 식사로 만들어진 가족의 유대를 선택했습니다. 저는 민우가 강가에 앉아 그의 꿈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기억합니다. 저는 가족이 당신이 태어난 것이 아니라 당신이 선택하는 것임을 사람들이 알도록 음악을 작곡하고 싶어요. 서연은 첫 기사를 완성했을 때 저에게 말했습니다. 저는 아무도 저희처럼 외로움 속에서 자라지 않도록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행복, 그 소녀는 메달에 대해 물었을 때 크게 웃었습니다. 언니, 저는 어릴 때 친구들에게 보여주기 위해 달려요. 제가 사생아가 아니라는 것을, 제게 가족이 있다는 것을. 그 단순한 말들은 깊은 의미를 담고 있었습니다. 그것들은 제게 가족의 힘이 피부색이나 혈연이 아니라 모든 폭풍을 함께 견디는 방식에 있다고 믿게 했습니다. 민우, 서연, 행복은 그것을 증명했습니다. 그들은 단지 편견과 버려짐의 고통에서 살아남은 것이 아니라 그것을 자신의 삶을 밝히는 불꽃으로 변화시켰습니다. 저는 우리 각자가 가족을 그런 방식으로 볼 수 있다면
돌아갈 곳으로 본다면 이 세상에는 상처가 줄어들고 밤에 혼자 흘리는 눈물도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민우가 피아노 옆에 앉고 서연이 키보드를 두드리며 글을 쓰고 행복이 경기장을 달릴 때 그들은 더 이상 절 앞에 버려진 새 아이가 아닙니다. 그들은 강인한 사람들, 태윤과 하은의 자랑, 사랑이 모든 균열을 치유할 수 있다는 증거, 부서진 조각에서 가족을 만들 수 있다는 증거입니다. 저는 이야기를 하나의 사색으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가족은 당신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당신이 선택하고 지키는 것입니다. 민우, 서연, 행복은 선택했고 그들은 찾았습니다. 당신은 어떤가요? 당신의 마음속 가족은 무엇인가요? 저는 당신의 이야기를 정말 듣고 싶습니다. 아래에 댓글을 남겨 당신이 가족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에 대해 이야기해 주세요. 그들이 당신과 같은 피를 나누든 아니든 무엇이 당신이 그들과 함께 있을 때 소속감을 느끼게 하나요? 이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민우, 서연, 행복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닿았다면 좋아요, 구독, 그리고 가족의 힘을 전파하기 위해 공유해주세요. 우리는 앞으로의 영상에서 당신을 다시 만나게 되어 기쁠 것입니다. 그곳에서 영감을 주는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들려질 것입니다.